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 현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1년입니다. 자, 1년 동안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됐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 제 삶이요? 네. 제 삶은 일단 최고위원직이 바뀌었고요. 네. 내려놨어요. 네, 내려놓게 됐고요. 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당인으로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말 정권 교체를 염원하셨고, 네. 그 1년 동안은 그런 점에선 굉장히 좀 감사한 한 해인지 않았나. 그래요. 그렇죠. 네. 전 당인이니까요. 류호정. 온갖 논란이 되는 메시지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게 됐고요. 노동 현안들이 좀 꽉 막히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본인한테 본인의 삶은 좀 변화. 제가 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용해인 대표.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경험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의 의정활동 전반기와 후반기가 네. 아주 많이 달라졌고, 그게 이제 제 삶의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 네.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해서 이제 질의를 하면 나름 좀 제가 아무리 야당이어도 국무위원들이랑 좀 생산적인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후반기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든 이제 야당 의원의 말에 반박하려고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전혀 안 되고 꽉 막혀 있다, 이런 느낌과 답답함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게 안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지난 서해수호의 날 때 대통령께서 천안함 용사 그 서해수호의 용사 55분을 직접 호명한 것, 그때 좀 그래도 거기 그날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네. 이거는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좀 기억 남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장병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다가 울컥하셨죠. 네. 네. 잘 울었어요. 네. 잘 우세요. 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류호정 대표. 방금 전에 그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가 났어요?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대답할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지인 혹은 이제 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69시간 꼭 막아달라는 카톡이 많이 왔거든요. 아, 네. 69시간제가 많이 기억납니다. 빨리 철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셔서 자꾸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여당 일각에서도 좀 철회 의견이 있던데 그냥 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해인 대표. 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상민 장관 탄핵했던 본회의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저희가 가장 큰 일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태원 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야3당이 힘을 모아 공조를 해서 국무위원,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무위원 탄핵을 해냈던 순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해프닝이 있었고요. 뭐 도어 스태핑, 용산 시대를 개막한 내용도 있습니다. 용산 시대를 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용산으로 옮기고 기자들을 매일 만난다,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결과가 어떻든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또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네, 아예 한국 기자들, 그냥 국내 기자들은 아예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이외에는 지금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할 때 대통령하고 이제 오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출국인 문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고, 물론 그때도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굳이 대통령께서 이제 매일매일 네네. 하시는 것이 과연
이렇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일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었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부담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수석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 매일매일 하지 못하면 이제 대통령실 수석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통령 출근길 문 닫길처럼 네.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지금 다 전면 취소가 되니까 네. 이러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여기까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교 안보 얘기가 계속 얘기 나왔어요. 정상회담 숨가쁘게 계속 진행됐었는데 자. 임기 이제 4년 남았는데 어떤 문제부터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외교 안보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 거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그러면요. 저 민생은요. 경제는요. 여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여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로나 여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전 정권 탓하지 말고 민생 챙겨달라, 경제 챙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4년 남았는데 뭘 어찌 해야 될까요? 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사실 잘한 건 내 탓이고 못한 건 남 탓이라고 하고 싶은 건 뭐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모든 비판을 전 정부 탓이나 뭐 가짜 뉴스 탓이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는데 우선 향후 4년 동안은 네. 이런 태도부터 좀 내려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국민들께서 그 5년간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게 전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그것도 잘 해결해서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심판, 정권 교체가 다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4년이나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좀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바라보고 일했는지 바라보고 그냥 말만 하신 것 같은데 국민을 바라보고 통보하신 것 같거든요. 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진보와 보수 그리고 뭐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자유, 인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 공공선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해왔던 모든 것들이 퇴행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공정과 상식은커녕 공감과 양심이 패배한 1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의 과제는요. 윤석열 정부에게 큰 걸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대담한 무능, 그러니까 고독한 승부사인 것처럼 혼자 주권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무능을 막아내는 데에 4년의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당리당랑 내려놓고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저는 대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0.7%포인트 차라는 그 숫자가 주는 함의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과의 대화 지금 정부를 비판하시는 용해인 의원, 야당 의원이지만 대통령께서도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저녁 자리라든지 뭐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어떤 국민을 위한 일에는 뭐 여야가 가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뭐 방송 끝나면 여기 두 분의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패널 분들하고 뭐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민주당 패널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냐?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 아니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은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거를. 우리 정치 풍토가 왜 민주당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4년 동안은 야당 의원들과 좀 식사도 하시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458님께서 1년 동안 과거만 집착했어요. 남은 4년은 미래를 좀 챙겨주세요. 남 탓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안덕환님께서 윤 대통령에게 아쉬운 소리 많이 하는데 야당 정치인들도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좀 아시죠? 이렇게 지적합니다. 5839님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어요. 1년 됐어요. 서민정책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주 기자님 좀 물어보세요. 그런데 자 윤석열 정부 서민정책 민생정책 없다고 얘기하는데 있습니까?
뭐 저는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청약 가점제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게 나가고 있고, 뭐 과거에는 이제 가점제에 있어서 뭐 1인 가구가 좀 소외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좀 넓혀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서민 정책 기억납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화가 나면서 작년이 떠오르거든요. 왜요? 종부세로 5조 원 삭감되고 종부세 통과가 돼서 대신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그만큼 줄었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대표? 생각나는 거 있죠.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네, 이게 집권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의 민생경제 TF장이 할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집권 여당이 얼마나 지독한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가를 좀 잘 상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양곡관리법 반대하실 수 있는데 그 대안이 최소한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 같은 아마추어리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도 정치적인 경험이 밀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1년 동안 국민의힘 계속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논란 이어갑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결국 사퇴했어요. 예.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윤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재수의 딜레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랑 태영호 최고 윤리위에 올려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를 밀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자진 사퇴 압박한 것 같아요. 압박한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정말 재수의 딜레마처럼 둘 다 사퇴하면은 양형을 좀 깎아줄 것처럼 네. 이제 말씀도 하시고, 오늘 또 한 윤리위원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의 자진 사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윤리위 징계에 반영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정말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많은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다수의 최고위원분들이 지금 오히려 정부를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 총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내 폭격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용혜인? 네, 정확히 임기 시작하고 2달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3월 9일이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 1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정확히 2달 만에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하셨고요. 뭐 저는 이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의 결과이고, 정광훈 목사가 이제 예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꽉 쥐고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라는 의지가 결국엔 이런 결과까지, 파국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고, 태영호 의원의 오늘 사과도 보면 좀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 같다. 대통령실한테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 상처받은 국민들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아니라 윤심 주권의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을 너무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이, 여당 지도부가 권력만 추종하지 국민의 대표라는 자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좀 짧게 말씀하신 거에 저도 놀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당원과 국민의 말씀은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들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아까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설마 저도 이게 없을까 해가지고. 없진 않죠. 아니 그런데 방점이 또 대통령실에 전체의 글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게 아니고 국민들께 누를 끼친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퇴 입장문에서도 뭐 역사적 사명 이런 거 언급하셨던데, 그런 역사가 아니라면 그냥 그 사명감도 같이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시 사실 그 당이 전신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 고위층 엘리트 출신 탈북자를 대한민국의 보수당에서 공천했다는 이유로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지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졌고, 네. 이런 실험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윤리위원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헷갈리고 오류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저희 전당대회 때 당심을 얻어서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을 최고위원을 모시겠다고 해서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저희 당 당원분들 말씀으로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또 지지자들한테 또 응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가 민심에 위반돼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당심을 대변하는 최고위원들이 민심에 위반돼서 징계한다. 그게 과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아마 오류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는 최고위원직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한테는 안 해가지고 저의 국민 예.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뭐 하고 계신가 국민 대표라는 분이 이런 얘기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도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사퇴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 그렇죠. 말씀하셨고 네.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았나 봐요. 그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실제로 공천을 가지고 뭔가 유무원에 압박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이제 신빙성을 갖게 되는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전에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직접 당무 개입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매우 인상적인데 뭐 비교하기는 좀 네,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별일 없을 거야. 이게 무슨 아이고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또 무섭네요.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오늘 용산과의 어떤 교감이 없었다라고 본인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교감 없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또 교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난 최고위원 과정에서 이제 사퇴를 했었던 최고위원들을 봐왔잖아요. 네. 그때 사퇴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용산의 의중을 찾기 바빴거든요. 용산의 뜻이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냐 사퇴를 하는 것이냐 최고위원들끼리 엄청 이제 해석의 영역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사퇴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태영호 의원도 아마도 용산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어떤 간접적으로도 윤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최고위원을 내려놓을 때 모종의 아마 뭔가 약속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볼 부분인데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겠죠. 만약 그게 맞다면.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의원도 여러 번 경험했었고 정무수석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네. 예리한 분석 같아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은 이제 현직 의원이니까 네. 사퇴를 해도 임기 동안은 그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어요. 공천 여부와는 별개로요. 네, 국회의원직은 수행하죠. 그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에 있으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그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으려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쳐요. 그러면 윤심을 막 살펴요. 윤심을 막 살피고 사퇴하고 잘라내고. 근데 이게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태영호 최고와 그 김재원 최고까지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과연 김기현 지도부라는 윤심 지도부가 지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김남국 코인 문제를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은 코인을 한다면서요? 저는 코인을 하지는 않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사실 판단을 이제 받으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명을 했는데 어설프게 혹은 일부러 무언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해명이 맞지 않고 당 지도부의 한 해명과 기자님들에게 한 해명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 소위 그 가난팔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도대체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코인에서 돈을 벌고 싶겠죠. 사람이라면 다 돈을 벌고 싶겠죠. 근데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욕망을 내려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니까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도의적으로 뭐 어떤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법안 공동 발의 있지 않습니까? 네. 과세 유예하는 법안들. 그거는 본인 스스로 피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산 신고할 때마다 금액까지 맞춰 오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잘한 상황도 아니면서 사과도 제대로 뭐 하지 않다가 뭐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고 네. 뭐 예찬이 준석이 하면서 또 그렇게 반말하시고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용혜인 대표? 네, 빠른 사태 파악과 수습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부 여당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여당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이 이번에도 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 빠른 사태 수습 파악과 수습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정쟁화 시도에 그냥 쉽게 휘말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같은 규제들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부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의 후과가 저는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위에 일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명확하게 한 입법의 필요성 이야기했었고 홍남기 당시 경제부 총리도 그런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런저런 눈치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개혁 입법들을 하지 못했고 그것의 결과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구나라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명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현찮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의혹에 의혹을 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그 가난파리 했던 의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그런 코스프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보는 내내 좀 짜증 났던 것 같고요. 뭐 두 분께서 다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근데 그 김남국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그 9억 원, 그 당시 이제 전 재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을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말이 손 떨려서 하겠어요? 아니 두 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9억의 돈이 있으면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건 거의 전 재산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리 성격이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성격인데 네. 굉장히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 재산을 특정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직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특정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혹시 어떤 투자에 개인 재산 증식에 불린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해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짜증이나 이런 것이 더 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0만 원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투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소심해가지고 근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건 여당과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종목을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과세 유예를 해주는 문제를 다루는데 상식적으로 무슨 개미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을 하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제가 기재위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정말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거대 정당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국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각해라. 그리고 신속하게 진상조사하겠다. 외부 전문가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게 법적으로 아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정서법에는 걸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돈봉투 의혹 나왔을 때 우리만 그랬냐 이거 다 저쪽에서도 그런 거
뭐 다른 당은 안 했냐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검찰이 표적으로 우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어요. 이번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더 도덕적인 척하던 민주당 위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 정서법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법적인 해결만 할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냥 사법부 판단만 받고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면 되는데 정치라는 영역은 저는 법 이전에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돈봉투 의혹 관련돼서도 제가 관련자들의 공천 배제 같은 거를 빠르게 선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뭐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초등학생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뭐 훈육을 할 때 그럼 초등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수긍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옆 짝꿍도 그랬는데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의 그런 가치라든지 과거의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면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위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대처를 매우 잘못하신 게 더욱 사태를 키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와서 판들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신고에 금액까지 맞춰가면서 누락시킨 이유, 내부자 정보 말씀하신 내부자 정보 의혹 이런 것들은 판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김남국 의원이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치냐 돈이냐. 돈을 선택하신다면 돈 아깝게 느껴지시면 그냥 정치를 안 하셔야죠. 투자자를 그냥 하고 살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검찰이 민주당만 잡는 것 같아. 계속해서 편파적으로 여기만 수사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돈봉투 관련해서도 결국 이게 누가 흘렸냐 이 출처를 계속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당이 혁신하는 데에서 나아가는 길이지. 네. 이것을 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탈당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그거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 묻은 개와 뭐 묻은 개가 싸우는데요. 서로 누가 뭐 묻었다를 가지고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1년이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누가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누가 더 못하나 누가 더 밉상인가 그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억울한 마음이 저는 충분히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국민적 판단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특히 김남국 의원 이번에도 또 검찰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논란을 일으킨 본인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네. 논란을 대해야 되나? 논란을 좀 일으키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논란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논란이 그렇게 끊이지 않아요. 양당이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국민의힘 차례입니다. 아니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재밌게 본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전국을 보실 때.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너무 잘 작동을 해요. 지금 뭐만 하면 윤리위 지난 지도부 체제.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도 특정 계파한테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심 윤리위죠.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두 정당이 글쎄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방금 전 대화의 반복 아니에요?
누가 지금 맞아요. 어쨌든 윤리위가 열리고 탈당한다는 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쟤는 저렇지 않냐라고 아니 이야기를 그게 하는 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윤리 만능주의를 굉장히 그 정치권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제 정말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 윤리위가 작동하지 않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하는 게 그러니까요. 열릴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윤리위가 아니라 윤심위가 작동하는 게 나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윤리가 있기는 합니까? 그렇게 국민들은 또 생각합니다. 8291님, 김용태 전 최고, 일 잘합니다. 국민에게 또 특별히 국민의힘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얘기하셨고요. 2177님, 용혜인 의원님 진짜 말씀 잘합니다. 축구로 치면 국회의원 폼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폼이. 그렇죠? 아, 용혜인 의원의 아이의 폼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예뻐라. 4141님, 류호정 의원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신교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큰 걱정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원내대표를 그간 이제 5번째 선출이거든요. 5번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에요? 그 이전에 선출하신 줄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한 꼭지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배준교 의원님이 이제 선출이 되셨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장혜영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말씀드렸는데 한 표가 나왔는데도 안 됐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장혜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양보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혜영 의원이 변화와 도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의원님들 다 고려하시거든요. 그때 네. 류호정 의원을 수석으로 해서 같이 30대 지도부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어필, 기회를 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 동의를 구했는데 네. 동의해 주신 의원님이 없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배준교 의원님이 되셨고 저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의 정의당에 네.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 총선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아시겠지만 그 태영호 의원 녹취록에서 보셨듯이 정신 정말 번쩍 들고 있어가지고 저도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걱정돼요. 김용태 최고. 자, 용혜인 대표. 네, 출마하고요. 총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선거에서는 기본소득당을 3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선 가능한 청년 정치인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정의당이 존재감을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존재감을 보였으면 합니다. 양당 말고요. 제3당, 제4당 그리고 각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히 어떤 계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그런 정치 세력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가 노키즈 말고 퍼스트키즈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노키즈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카페 레스토랑도 자 저희가 또 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4년 만들어 봅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용태 류호정 용혜인 감사합니다.